아까 이제 말씀 중에 2035년 내지 38년이 되면은 미중이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있어서 이제 균형점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네, 하여튼 이건 뭐 미국이 발전하는 걸 다 고려해서 하신 말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35년이면은 뭐 오래 남지 않았잖아요. 한 10년 정도. 뭐 10년에서 15년인데 그러니까 10년이라서 15년 빨리 가요. 그죠? 빨리 갈 텐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지리적인 입지 조건에서 오랫동안 뭐 하여튼 역사 이래로 1900년 동안 이제 한중일 관계 속에서 북쪽으로 통하는 것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만주 중국을 통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섬나라 같은 인식이 들잖아요. 섬나라나 마찬가지지. 뭐 비행기나 타야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으니까. 섬보다 섬나라나 훨씬 못하죠. 그렇습니까? 이제 네, 섬나라보다 훨씬 못하다. 섬이라면 북쪽으로도 바다로 갈 수 있는데 막혀 바다도 있으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10년 후면은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 너무 의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의존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의존도를 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아주 그냥 나이브한 질문인데, 네, 나이브한 저 생각인데, 이래야 우리가 좀 대륙으로도 뻗고, 그리고 안정감도 갖고, 이게 섬나라라고 하는 의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식이 뭐 비행기 타고 가지만 언제까지나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을지도 모르고, 또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가장 강력한 변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후위기를 오늘 논의 때는 마치 가로치고 말씀하시는 듯이 얘기를 저는 듣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언제 어떻게 앞으로 뭐 어떻게 그냥 급변해가지고 세계 정세를 확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좀 그런 좀 공포심이 있어요. 이제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장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들어볼까요? 네,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스님입니다. 지선 스님. 그, 네, 아까, 발표하면서 그 전시작전권을 말씀하시면서 평시 그 작전권이라든가 또 전시작전권 말씀하셨는데 그 평시작전권은 김영삼 정부의 때 만들어졌다는데 그, 뭐,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게 군사이동 문제도 이렇게 그 미군이 다 이렇게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박정희 때 그, 그렇게 혁명을 하고, 또 그렇게 그 계엄을 하고, 또 박근혜 때도 뭐 계엄설이 있었었고, 또 뭐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얼마 전에도 또 모 야당에서 그 계엄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미군의 어떤 그런 그 허락 없이 이렇게 군사 이동이 되고 계엄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그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일부 시민권에서 탈미 반전 중립화라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열심히들을 하고 있어서 저보고도 막 굳이 뭐 참여를 해서 할 수 없이 참여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탈미를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지금 중립 국가가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을 중립 국가로 하겠다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두 분 이야기에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아까 세 사람이 되겠네요. 한 사람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면 아까 미중 간의 관계를 경제, 군사, 기술, 에너지 차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미중 간의 관계 말고 러시아까지 좀 포함해서 그리고 일본과 한국까지 포함해서 북중러 한미일 이 6개국의 경제, 군사, 기술, 에너지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아까는 주로 이제 미중 간의 관계 차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북중러 한미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면 이렇게 세 질문으로 홍 원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 미국의 지금 국방비는 2000년경에는 세계 국방비의 50%를 넘어선 적도 있고요. 미국은 2등인 중국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에 안 되는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한 40%로 좀 줄었습니다. 또 2등인 중국을 보면 중국의 경제력은 3등부터 거의 10등까지 합쳐도 중국이랑 비슷할 정도예요. 일본을 능가한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중국이 지금은 일본부터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뭐 다 합쳐도 중국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양극화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러시아, 일본, 한국을 같이 이렇게 놓고 한다는 게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세계 패권은 미중 간의 경쟁이라고 이제 향후에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035년에서 38년에 경제력이 유사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중국이 향후에도 5%의 성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5% 성장이 계속될지 전혀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코로나 왔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 됐고요.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나요? 근데 하여튼 1, 2%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고 그래서 5% 성장을 계속 2035년까지 한다는 보장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거꾸로 미국 같은 경우에 2% 이상 성장하는 게 거의 상상할 수 없었는데 작년인가에 4%인가 4.5%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줄어들다가 거꾸로 늘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2035나 38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거는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우호적인 시나리오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중국이 능가한다고 하더라도 2050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같아진다고 해도 그게 과연 같은 거냐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같다라고 하는 게 총량이 같다는 거지 1인당 소득은 아직 뭐 어림도 없습니다. 1인당 소득은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중국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처럼 1인당 소득이 같아지는 거는 그야말로 2100년은 계속 성장하더라도 2100년 돼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의 시대는 앞으로 30년 이상 가는 거는 기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셉 나이 같은 사람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뭐 이런 거는 기후위기 같은 게 엄청나게 심각해서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유발 하라리가 이제 그 유태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강연하는 거 들어보니까 거기 그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뭄바이 봄베이 있잖아요. 봄베이 중국의 제일 큰 도시죠. 그 도시가 수십 년 내에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과연 미국이 자기 나라 일이 아닌데 지구의 한 부분이 물에 잠긴다고 거기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것이냐? 이거를 인류가 공동적인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공동 대책을 가야 되는데 어저께도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간다 그래요. 몰디브는 200년 내에 물에 잠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이게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고 트럼프가 지금 강조하는 건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이 과연 해리스가 핵전쟁 할 수 있겠냐? 내가 나 같은 지도자가 할 수 있지 뭐 이제 그러면서 의시되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것도 코로나 겪어보니까 코로나가 지금까지 만약 계속된다면
야, 인류는 전염병으로 파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그나마 극복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많은 위기들이 올 겁니다. 로봇가 지상을 지배하는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이 될지도 모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님이 말씀하신 그 주한미군 이동 이런 거는 제일 그게 그 문제가 됐던 게 그거 아닙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이사단장이었는데 일선에 있는 이사단장이었는데 군대 끌고 전두환 저 보안사령관이 지시를 하니까 자기 친구가 이제 오라 그러니까 군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미군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기대면 국가 내부의 운명이든 침략을 당하든 고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세에 의존하는 그런 국가가 어떻게 계속 그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가 뭐로 망했죠? 로마가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용병 대장이 황제를 시해하고 자기가 게르만 사람이 로마를 먹은 거예요. 게르만 용병이. 그러니까 외- 외국군한테 공짜로 얻는 거 좋아하다가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하는 거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외부 세력한테 맡기면 우리 민족은 결국은 제대로 그 성장하거나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립화. 이거는 아, 제가 최근에 이제 논문을 썼는데요. 오늘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짜리인데요. 45페이지짜리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45페이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 중국, 인도 이 세 나라의 외교 전략과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함의라는 글이에요. 4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 거기서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정부나 가치 외교, 이념 외교 하고 있죠. 미국, 중국, 인도 세계에서 1, 2, 3, 4등인데 이런 나라들은 전부 실리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거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꼬여가지고 중국한테 대결하도록 만들려고 내세우는 거지. 미국 자신은 빈라덴처럼 독재하고 자기 비판한다고 언론인 대사관에다 끌어들여 가지고선 살해하고 그런 시대의 독재자한테도 가가지고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인데 무슨 놈의 뭐 민주주의 뭡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속고 있는 거예요. 꼬임에 빠져드는 건데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하면서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과거에 제가 쓴 글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한국의 국가 전략으로서의 그 국가 전략적 독립이란 거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전략적 독립을 하려면 지금 미군 없으면은 우리는 북한한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래식 군사력은 강해도 핵으로 서로 대규모 군사기지하고 대도시에다가 핵으로 한 서너 방 쏘면은 다 우리 거의 전멸 상태에 갈 수 있어요.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중립화를 하려면 반드시 중립화를 한다는 것은 동맹을 깬다는 겁니다. 동맹을 깬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국가 안보를 한다는 건데 우리 스스로의 국가 안보는 지금 북한한테도 안 돼요. 중립화를 하려면 전략적으로 핵을 개발하면서 중립화 선언을 하면 돼요. 이게 쉬울까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볼 때 스위스나 벨기에나 이런 나라들 중립화인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침략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스위스는 중립국이고 핵을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산악지형으로 엄청나게 그 험준한 지형을 갖고 있고요. 예비군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빡세게 훈련을 해가지고 전쟁이 났다 하면은 전부 다 젊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나라 지키는 데 갑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는
히틀러가 침략하고 싶어도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침략 안 한 거고요. 다른 나라들 중립이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라고 하는 4대 강국이 사면에 포진해 있어서 전략적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게 평화 중립한다고 하는 거는 나잡아 잡수, 나잡아 잡수라고 그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이 조선을 뺐을 것이냐, 그 다음에 중일 전쟁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한국을 먹을 것이냐 이렇게 싸우듯이 우리를 외세에 그냥 떠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평화 중립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만약 중립을 한다 그러면은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 강정일 선생님 같은 분이 이걸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는데 저랑도 친해요. 근데 저는 이제 중립파 통일도 있고 뭐 중립파로 가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거의 현실적 타당성은 거의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지 핵을 개발하면서 중립화하자 그건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장애물은 뭐냐? 미국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미국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남북 협력도 미국 때문에 못하고 핵 개발도 미국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군사적으로도 5, 6대 강대국이 됐고 경제적으로도 한 13위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주적인 생각을 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도 가져오면서 우리의 자주 자각력을 증진하면서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각력 없이 했다가는 남의 나라한테 국가나 먹히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는 좋지만 나이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브했다가는 이 험한 세상에 나라 뺏기기 십상입니다. 네, 네, 거기까지입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이제 미국과 중국 비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 일본, 뭐 한국 이렇게도 좀 비교를 좀 부탁드렸던 것인데 뭐 좋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뭐 그 비교보다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헤게모니가 더 크기 때문에 뭐 충분히 대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좀 러시아, 일본, 한국 이렇게 좀 북한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자, 말씀드리면요. 네네, 드릴까요? 네. 네네. 이따가 질문 또 이따가 나올 이따가 테니까, 또 네네, 나오면 네, 네. 네네. 알았어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좀 주시겠습니까?